자, 안녕하세요. 경제학개론 3주차 2강부터 4주차 1강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했었죠. 근데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2주 동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매주 이번 주 3시간 강의가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동영상 강의로 3시간 강의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그 기간 내 학습 인정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료되기 전까지 그 기간까지 학습 인정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랑 이번 주랑 다음 주는 불가피하게 동영상 강의로 진행되니까 그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3주차 2강부터 지금 이번 시간은 3주차 2강이고요. 그리고 3주차 3강, 4주차 1강이 이번 주에 올라갈 그 동영상 강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주차 2강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경제학의 10대 원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경제학의 10대 원리 중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선택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5번부터 7번까지는 시장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7번까지 했고요. 7번은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자유라고 하는 원리인데, 그 자유라고 하는 원리는 기본적으로는 국가나 정부로부터의 자유거든요. 근데 그 자유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원리라고 해서 정부를 완전히 배제한 그런 게 아닙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해야 시장이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원리 또는 자유의 원리 또는 경제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정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의 역할로서 크게 보면 시장 조성의 기능, 그 다음에 시장 보완의 기능,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8번이죠. 8번인데 8번은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8번은 이제 8번부터 10번까지는 거시경제학과 관련된 이야기고, 8번은 경제 성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경제 성장. 그래서 8번은 경제 성장이다. 경제 성장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소득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생활 수준이 높다 또는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봉으로 따져도 연봉이 높은 사람의 생활 수준이 높게 마련이죠.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활 수준이 달라지듯이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경제라고 하는 것도 이 거시경제학이라고, 이제 8번부터는 이제 거시경제학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국가 8번에서 10번까지의 경제 원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 경제, 국민 경제, 즉 거시경제학을 다루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국가의 국민의 생활 수준은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겠죠. 그 한 나라의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은
그 나라의 평균적인 그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국가든 개인이든 다 마찬가지죠. 소득 수준에 의해서 생활 수준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굉장히 상식적인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다 하면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3만 달러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3천만 원 이상, 원화로 따지면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한 3만 달러, 한 3천 달러를 넘지 않습니까? 3천만 원을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한 3천만 원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가진 생활 수준을 향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뭐 미국은 6만 달러가 넘죠. 1인당 국민 소득이 6만 달러가 넘으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2배 정도 생활 수준이 높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소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이 나냐면은 생산 능력에 의해서 소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 나라 국민의 생산 능력이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생산 능력이 좋으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평균적인 생산 능력에, 그 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산 능력치에 따라서 그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 결정되고 그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 생활 수준을 높이려고 하면은 이 생산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이 생산 능력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 결정되고 생활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키는 이겁니다. 키는 그 나라가 잘 살려면, 그 나라 국민이 잘 살려면 역시 그 생산 능력이 확충이 돼야 된다. 그 나라 국민들의 생산 능력이 확충돼. 내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 국민 이야기하기 이전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생산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 수준이 높고 생활 수준이 높는 거죠. 생산 능력이 얼마나 어떤 대기업에 내가 취직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그 대기업에 기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의 생산 능력은 높다는 것이죠. 내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생산 능력이 높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자본재들, 설비들, 장치들, 도구들, 기계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산 능력을 확충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구비된 설비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대기업, 아무래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산 능력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산 능력이 높은 기업에 내가 취직을 하면 할수록 나의 생산 능력도 자동적으로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내가 어느 나라에서 생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산 능력 자체가 다릅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어느 나라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산 능력은 다르죠. 네. 내가 미국에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미국에서 일을 하느냐, 한국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산 능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갖춰놓은 기본적인 생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비, 환경들이 잘 구비가 돼 있거든요.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잘 사는 나라이면 잘 사는 나라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 기업 또는 그 나라가 갖추어놓은 여러 가지 인프라들, 그 생산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자본재들이 잘 구비돼 있어야, 이런 설비나 뭐 기계류나 이런 것들이 다 고성능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생산 능력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이 높은 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나의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나의 생활 수준도 높아지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총 그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건 한 나라의 총 생산은 이런 등식도 가능해요. 총 지출이고 그게 바로 총 소득입니다. 네. 이게 같거든요. 어떤 걸 생산해서 그 생산이 지출이 되면, 우리가 1,000원짜리 생산물을 생산을 했어요.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팔렸다. 그 1,000원짜리 물건이라고 이런 걸 내가 생산을 했어요.
이런 걸 생산했는데 이게 1,000원으로 팔렸다. 그러면은 그 생산물의 가치만큼 총 지출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팔렸다는 것 자체가. 총 생산은 1,000원짜리 생산물을 생산을 했으면 1,000원짜리 가치만큼 생산이 된 거고, 그게 1,000원짜리로 누군가가 샀다면 그게 총 지출이 1,000원만큼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00원이라고 하는 생산물만큼 가치가 실현된 거고, 그래서 그게 총 지출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그 1,000원의 가치가 실현이 됐으면 그거는 누구한테든 갈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1,000원을 만들어서 팔았으면 그건 나의 소득이죠. 내가 1,000원짜리 생산물을 생산하면 나의 소득, 그게 만약에 팔렸다 그러면, 총 지출에 의해서 팔렸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거를 사줬다 그러면 팔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총 지출로 나타났겠죠. 1,000원. 그러면 그 1,000원만큼이 나의 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곧 나의 소득이 되는 겁니다. 즉, 내 생산 능력이, 그러니까 이게 1,000원짜리가 아니라 2,000원짜리면 나의 생산 능력은 커지는 거죠. 이게 만약에 3,000원이면 나의 생산 능력이 커진 거죠. 내가 이걸 1억에 팔 수 있을 만큼의 좋은 보드마크다. 그러면은 1억의 가치가 실현되면 나의 소득이 1억이 되는 거죠. 즉, 내 생산물의 가치만큼 나의 소득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총이라고 하는 말은 한 나라 전체의 생산물의 가치예요. 한 나라 전체가 생산한 생산물의 가치가 총 지출로서 이루어지고 실현이 되면, 그 생산물이 누군가 사줘가지고 총 지출로서 실현이 되면 그는 그 나라의 총 소득이 된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년에 한 2,000조 정도, 2,000조 정도의 생산을 하거든요. 1년 동안 2,000조 원 정도를 생산을 합니다. 그럼 2,000조 원 정도의 생산을 하게 되면 그 2,000조 원만큼의 생산이 실현이 됐다는 거고, 2,000조 원만큼의 생산물이 팔렸다 그러면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소득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2,000조가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 지표로, 이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통, 이 총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통 GDP라고 하는 거를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GDP야말로 생산 지표예요. 이 그로스, 이 뭐의 약자냐면 도메스틱 프로덕트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그 GDP, 이니셜만 따서 GDP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로스란 말 자체가 총이란 말이고, 이게 도메스틱이 국내란 말이고, 프로덕트가 생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내 총 생산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국내 총 생산이라고. 생산의 지표예요. 그게 바로 이 총 생산을 나타내는 지표가 GDP가 되고, 그게 총 소득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산이 곧 소득입니다. 즉, 생산 능력이 곧 소득 수준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나의 생활 수준, 그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다 그러면은 그 3만 달러만큼의 생활 수준을 향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1인당 생활 수준이라고 하는 것, 1인당 소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다?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 그래서 1인당 생산 능력이 얼마나 좋으냐, 이 생산 능력에 따라서 생활 수준이 결정된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GDP가 3만 달러이기 때문에 3만 달러만큼의 생활 수준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6만 달러, 1인당 GDP가 6만 달러이기 때문에 그 6만 달러만큼의 생활 수준을 향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얼마나 생산을 하느냐, 그 한 나라에 1년 동안 얼마나 생산하느냐가 결국 그 나라의 생활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려면 생산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담 스미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 나라의 국부는, 그 나라가 잘 살고 못 사느냐,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부는 결국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아담 스미스 이전에는
그 나라가 잘 살려면 화폐가 많아야 된다고,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화폐라고 하는 것은 금과 은입니다. 예, 그러니까 금과 돈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저 남미,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을 채취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금과 은을. 그래서 그게 국부의 원천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국부의 원천이 돈, 즉 금과 은이라고 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그 식민지, 라틴 아메리카의 식민지에 있는 그야말로 금광과 은광을 발견을 해가지고 거기로부터 엄청난 금과 은을 가지고 왔죠. 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 승자는 누구였냐면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생산을 잘했거든요. 예,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지고 온 그 금과 은은 전부 나중에는 영국으로 흡수돼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결국 그 영국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면 산업의 혁명이었거든요. 예, 기계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 면 생산을 면직물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폭발합니다. 이 옷의 원료가 되는 면직물 생산이 폭발을 하게 되고 그것이 전 세계로 팔리면서 그 팔림으로 인해서 금과 은이 전부 영국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과 스페인한테 면직물을 주고 금과 은은 영국으로 흡수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남들이 원하는 생산물을 생산을 하는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야말로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받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받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남이 원하는 것을 많이 주면 많이 줄 수 있으면 많이 줄 수 있을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이기심을 더 많이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산을 해야 그 나라가 많이 생산을 해야 남들한테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는 그 생산 능력, 많이 줄 수 있는 능력, 그래야 많이 얻을 수 있는 이제 그 생각을, 그 논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산 능력이야말로 그 나라의 생활 수준, 그 나라의 국부의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1인당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높일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이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교육이에요. 예. 이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네. 노동자들이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교육을 잘 받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노동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은 노동의 생산 능력을 확충시키려면 교육을 잘해야 되거든요. 노동이 질 좋은 노동이 되려면 교육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1인당 생산 능력을 높이려면 결국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자본재라고 하는 것이 잘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자본, 그러니까 노동, 자본, 토지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 자본재가 잘 구비되어 있어야 돼요. 자본재가 잘 구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동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설비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수한 노동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생산 능력을 높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로가 안 깔려 있다거나 그 나라에 도로가 미비하다거나 아니면은 댐이 별로 없고 전기 시설도 별로 없다 그러면 생산 능력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다 자본재거든요. 설비, 도구, 장치, 기계 이런 것들이 다 자본재입니다. 그런 자본재들이 잘 구비되면 구비될수록 생산 능력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네.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또는 생산 능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지름길은 투자입니다. 즉 자본재를 얼마나 잘 구축해 놓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1인당 생산 능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교육 잘 받은 노동자들도 좋아야 되지만 자본도 잘 구비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 자본재가 잘 구비돼 있죠. 생산 능력을 확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뭐 도로도 잘 깔려 있고 그 다음에 강물도 잘 정비돼 있고 전기도 잘 들어오고 설비 그 공장 내에 설비들도 잘 갖춰 그 우수한 설비들도 잘 갖춰져 있고 기계류들도 굉장히 고급 첨단 기계들도 잘 들어차 있는 그래야 그게 생산 능력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연 자원도 많을수록 좋죠. 네, 자연 자원. 네, 자연 자원이 풍부할수록 좋습니다. 생산 능력이 없는 것보다 자연 자원 자연 자원도 많으면 좋습니다. 네, 자연 자원도 많으면 좋다. 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잘 팔리는 여러 가지 뭐 굴이나 니켈 또는 여러 가지 동식물 자원들이 많이 구비되면 구비될수록 그걸 뭐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자원도 많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자연 자원이 거의 없죠. 특히 석유 같은 거, 이 아주 중요한 자연 자원 중에 하나가 석유인데 석유가 있으면 좋죠. 근데 우리나라 석유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동식물 자원이나 뭐 나무, 목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자연 자원 중에 중요한 자원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진보라고 하는 게 기술이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좋죠. 그러니까 이 기술 진보라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을 효율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의미합니다. 뭐 생산을 효율화해주는 여러 가지 뭐 생산 조직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자본재의 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본재의 질이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노동자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도 기술 진보에 기여를 합니다. 또는 뭐 생산 조직을 잘 갖춘다거나 뭐 하는 그리고 뭐 생산 환경을 잘 구비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기술 진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네. 아니면 뭐 생산 설비, 뭐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돼서 그런 것들이 생산 기술을 향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이런 게 다 기술 진보거든요. 이런 기술 진보의 아이디어들이 많을수록 생산 능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에도 힘써야 되고 자본재도 잘 구입해야 되고 자연자원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사실은 그 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은 땅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다음에 기술을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효율화시켜서 기술 진보를 가능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수준의 향상이거든요. 또는 소득 수준의 증진 또는 생산 능력의 확충입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을 얼마나 잘 확충시키느냐가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는지 있을지 없을지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경제 성장의 의미, 경제 성장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생활 수준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최저임금제의 도입이나 아니면 노동조합이 제도라고 하는 게 들어와서 임금 수준을 단순히 높인다고 해서 그 나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노조가 들어와서 또는 그 나라의 최저임금 제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임금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떤 부수적이고 아주 국지적인 내용이죠.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생산 능력이 확충되지 않으면 아무리 최저임금제가 도입되고
아무리 노동조합 제도라고 하는 것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생활 수준의 증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 수준의 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1인당 생산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런 임금 수준의 그 상대적 비중의 증가를 통해 가지고는 그 나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8번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8번째 경제학의 기본 원리고요. 9번은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라고 하는 원리인데, 즉 물가 상승 또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9번은 화폐와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9번은 화폐와 인플레이션에 관한 내용인데 화폐와 인플레이션에 관한 거.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 수준의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상승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그 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상품의 가격이 상승해야 됩니다. 상승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적 현상입니다. 물론 이제 임금 수준이 오르거나 아니면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임금의 수준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국지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기업의 그 임금 수준이 상승한다거나 어떤 한 산업의 임금 수준이 상승한다고 해서 그 상품을 생산하는 물건, 그 산업에서 생산된 물건의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임금이 상승하면 그렇게 오른다고 한다면 임금 수준의 상승 때문에 그 산업 또는 어떤 기업의 물가 그 물건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는 건 전반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상승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 수준의 상승만 가지고는 그 물가 수준의 전반적인 상승 현상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인플레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은 석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에너지 가격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품이나 물건도 석유 가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인플레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외부적 요인이고 사실은 가장 근본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을 가져오는 것은 화폐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화폐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화폐량이 그 이전에 비해서 증가를 하게 되면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상품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화폐가 가치 척도이기 때문에 화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우리가 상품의 가치는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화폐 가치만 떨어지면, 왜냐하면 모든 상품의 가치는 화폐 단위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실제로 그 상품의 가치가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상승하는 거거든요. 모든 물건의 가치가 상승하는 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품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품의 어떤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가치에다가 화폐 가치를 나눠준 겁니다. 화폐 단위로 표시되기 때문에 상품 가격은 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폐 가치, 이 화폐 가치, 원화 가치가 우리나라 화폐인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상품의 가격은 오르겠죠. 분모가 작아지니까 전체적인 값은 상승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폐 가치 하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전반적인 상품 가격의 상승을 나타내고 그게 인플레 물가 수준의 전반적인 상승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같은 말입니다. 물가 수준의 상승이라고 하는 건 물가 수준의 상승이라는 말 자체가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전에는 이게 1,000원에 팔렸어요. 그러면 이게 1,000원이라고 하는 화폐가 이거를 구매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1,000원의 화폐로 이걸 구매할 수 있었다는 건데 만약 이게 물가 수준이 상승을 해서 이게 2,000원이 됐다는 거는 그 화폐 1,000원짜리 화폐로는 이걸 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즉 이거의 물가의 상승, 물가 수준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는 1,000원이라고 하는 화폐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이걸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말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의 말. 즉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상품, 물가 수준은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물가 화폐 가치 하락이라고 하는 현상은 결국 화폐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한다면 화폐량이 늘어나면 그 이전에 비해서 화폐라고 하는 것도 흔해지니까 흔해지면은 그것의 가치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화폐량이 많아지면 화폐량이 그 이전에 비해서 흔해지니까 그 이전에 비해서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인플레이션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화폐량의 증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9번에 보면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통화량의 증가 또는 화폐량의 증가가 화폐 가치 하락을 낳고 그것이 물가 수준의 상승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을 하면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데 부가 무조건 부자들한테 유리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부자들한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아무래도 많은 상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수준이 상승하게 되면 고가의 상품들, 부동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지 않고 그야말로 상품, 그러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물가 수준이 상승을 하면 부동산이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비생산적인 부분이 부동산 투기 열풍을 불어일으켜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한테 유리할 뿐만 아니라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부의 재분배가, 그러니까 부의 분배 상태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동산 투기 같은 열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산적인 부분에 돈이 돌지 않게 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악화시키거든요.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분배도 악화시키고
배분 상태도 악화시키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물가 수준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 원인이 통화량의 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통화량의 증가라면 이 통화량을 함부로 증가시키지 말아야겠죠.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화폐량의 조절하는 것은 이 화폐량을 조절 또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은 지금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어요. 정부가 이걸 결정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건 정부의 은행이거든요. 정부은행인데 이 정부가 이 화폐 발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은행이 이 화폐량을 조절하는 것 또는 발권력, 화폐를 발행하는 권한에 있어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은행이 잘해야 된다는 거죠. 중앙은행이 함부로 화폐량을 마구 찍어내는 걸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화폐를 마구 찍어내, 지나치게 화폐를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앙은행은 항상 화폐량 또는 통화량을 많이 발행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또는 1970년대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금 중앙은행 제도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즉 중앙은행이 화폐 발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제도를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1970년대 이후에 굉장히 화폐량을 늘림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친화적인 어떤 정책들을 많이 폈다는 이야기죠. 사실 중앙은행의 역할은 이 화폐량을 지나치게 발행을 하지 않아서 물가 수준의 안정을 기하는 게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역할이거든요. 물가 안정이 중앙은행의 역할입니다. 그 어떤 나라든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가 안정입니다. 근데 물가를 안정시킨 중앙은행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 또는 정부라고 하는 것은 화폐 발행량을 늘리려고 하는, 화폐를 많이 발행하면 경기가 좋아지거든요. 경기가 단기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화폐량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강하죠. 근데 우리는 역사에서 이 인플레이션, 이 통화량을 지나치게 발행을 함으로 인해서, 통화량을 너무 많이 발행함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예들을 많이 봅니다. 그 중에서도 엄청난 인플레이션, 그야말로 물가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상승한 그런 역사적 사례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초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인플레이션 현상이 종종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920년대에 나타났던 그 바이마르 공화국, 독일의 바이마르라고 하는 동네에서 생긴 공화국이죠. 바이마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서,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에 패전을 하지 않습니까? 독일이 패전을 하고 정부, 임시 괴뢰 정부 비슷한 것이 등장을 해요. 그게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인데, 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패전국으로서 그야말로 전비, 그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책임을 지고 전비 배상 문제가 있었는데, 전비 배상금을 너무 많이 지나치게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독일이 그 전비 배상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화폐를 발행을 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1920년대,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이 등장을 하는데, 그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통화량을 지나치게 발행을 많이 해서 결국에는 독일이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수억 퍼센트의 물가가 상승했어요. 수억 퍼센트의 물가가 상승. 그러니까 한 달에 물가가 3배씩 올랐거든요. 한 달에 물가가 3배씩 오르니까 그야말로 종이 쪼가리, 물가가 상승하니까 화폐 가치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엄청나게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생필품을 살 때도 뭐 수레로 마르크화를 지고 가는 그야말로 화폐 가치의 폭락 현상을 겪었었죠. 이게 가장 역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초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고 최근에 2008년에도 그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도 그 역사상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 수십억 %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습니다. 짐바브웨도. 네, 무가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그때도 이제 화폐량을 엄청나게 발행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기도 했다. 뭐 최근에 짐바브웨나 아니면 베네수엘라에서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들의 원인들도 전부 그 정부의 정부은행인 중앙은행이 너무 많은 화폐를 발행을 해서 발생한 현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더 이상 화폐를 많이 발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바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10번 원리를 보시면 아는데 10번 원리는 경제학 기본 원리 10번 보면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와 실업 사이에 상충 관계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번은 그 경제 정책인데 10번은 경기 변동과 경제 정책이에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업과 인플레이션 단기적으로는 실업이랑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상충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 상태도 낮으면 좋죠. 인플레이션도 낮으면 좋죠. 그러니까 물가 수준도 안정돼 있으면 좋고 실업도 낮으면 좋은데 이 두 가지를 상충관계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돼야 되는 관계 아닙니까? 이 두 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을 낮추면 물가는 상승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면 실업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게 두 개가 상충관계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상충관계를 나타낸 것이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건데 필립스라고 하는 통계학자가 만든 곡선입니다. 이 곡선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실업률이고 여기가 인플레율입니다.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역의 방향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가 필립스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율과 실업률 사이에는 역의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실업을 낮추려고 만약 이 지점에서 실업을 낮추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요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이 필립스 곡선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을 낮추려고 하면 반드시 인플레이율 즉 물가는 상승한다는 거예요. 물가를 하락시키려면 반드시 실업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돼야 되는 상충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필립스 곡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경제 정책을 펼 때도 단기적으로는 경제 정책을 펼 때 단기적으로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업과 인플레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의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된 거죠. 지금은 실업을 잡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물가를 잡아야 될 것인가의 판단에 따라서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을 겪잖아요. 경기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는데 문제는 경기가 나쁠 때입니다.
물론 경기가 좋을 때도 별로 너무 좋아도 경기가 너무 과열돼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경기가 침체됐을 때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실업이 발생을 하거든요. 실업이 증가를 합니다. 실업을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 실업을 낮추기 위해서 이거는 경기적 실업,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실업이기 때문에 경기를 진작시켜 주는 그런 경제 정책을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경기를 진작시키려면 경기를 좋게 하려면 보통 어떤 경제 정책을 쓰냐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시중에 도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경기가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이 낮아지거든요. 실업이 만연했는데 낮아지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통화량을 많이 공급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통화량을 많이 발행하려고 하는 유혹을 갖습니다. 그러면 실업은 단기적으로 낮아지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죠. 통화량을 발행을 하면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것을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실업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해지거든요. 집권당이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시 정권을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통화량을 늘리려고 하는 유혹이 강하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는 제도를 가진 많은 나라들이 결국은 통화량을 굉장히 해서 통화량을 많이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혹이 강하거든요. 실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합니다. 그럼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죠.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미국이 거기에 대응책으로 통화량을 엄청나게 발행했죠. 소위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업 문제 또는 경기 침체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 전국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플레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업을 낮추려는 것과 인플레이션과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가 침체돼서 그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통화량을 많이 발행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발행을 많이 해버리면 결국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통화량을 많이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 침체 시에 많이 발행한다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미국의 양적 완화처럼 너무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또는 부담들이 파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폐를 너무 지나치게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됐을 때 이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화량의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주되 지나치게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학파들은 그냥 내버려둬라. 통화량을 증진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큰 파생적인 문제를 낳기 때문에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면 다시 경기는 진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만약에 이거를 위해서 이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통화량을 많이 발행하면 이 경기는 더 크게 더 크게 이게
회복되더라도 너무 오버해서 과열되고 다시 그 과열이 침체기를 맞으면 더 심하게 침체를 하기 때문에 경기가 오히려 더 이런 정책들 때문에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염두에 둬서 이 상충관계를 실업과 인플레 사이의 상충관계를 다 염두에 둬서 경제 정책을 적절하게 펴야 된다는 것이 10번 경기 변동과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요 10번 단기적으로 인플레와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는 것의 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